어떤 진심 이박진호. 대개 불우함의 여부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결정된다. 그런 소문들이 아주 틀린 것만도 아니었다. 엄마와 내게 남은 건 전셋집에 묶인 돈뿐이었고 아빠는 숨어 지내야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러 나설 때면 뒤에 누가 따라붙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다. 우리는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전전했다. 엄마는 일하는 마트에서 챙긴 조리식품으로 아빠 도시락을 쌌고 가끔 현금이 든 봉투를 도시락통에 함께 넣었다.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빠의 흔적을 찾아온 사람들을 골목에서 마주쳤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눈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럴 때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참을 쳐다보면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얼굴을 하곤 금세 자리를 떠났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단지 최악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아는 얼굴 하나 없는 동네의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얻어낸 호의들을 생각하면 썩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같은 전략이 앞으로도 먹힐 거란 보장은 없었다. 이혼 가정의 상처처럼 진부한 심파가 또 없으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덤덤하게 지내다 툭 무심결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진짜 사연일지도 모른다. 그게 어떤 진심에서 나온 것이든 나는 아빠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지우 엄마가 다시 오겠다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담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찾아가 상황을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며칠 전 담임이 입고 온 새 재킷을 보고 그만두었다. 감색 재킷의 가슴 주머니엔 작은 금속핀이 달려 있었고 담임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였다. 지난번 지우 엄마가 가져온 쇼핑백에도 새겨져 있던 알파벳 2개가 포개진 모양의 브랜드 로고였다. 어느 편인지 모호한 상대에게 마음 쓸 여유가 없었다. 3주 후면 벌써 2학기 중간고사였다. 수업과 수업 사이, 보충 수업 이후 밤 10시 반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이때가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해선 아빠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곧바로 불을 꺼야 했다. 지금부터 내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빠듯했다. 200석 정도 되는 자율학습실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낡은 독서대에서 여러 번 덧칠한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다. 감독을 맡은 과학이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코를 골았고 이따금 누군가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한참 전부터 펼쳐놨던 수학 문제집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벌써 3번째 틀린 참이었다. 문제 번호 위에 적힌 수능 기출 변형이라는 글씨가 거슬렸다. 수능으로 승부 보는 건 지난 6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후 빠르게 포기했다. 원점수로는 교내 20위권이었지만 전국 100분위로 따지면 상위권 학교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자기 객관화가 꽤 잘 되는 편이었다. 괜한 희망의 끈을 붙잡기보단 지금부터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게 현명했다. 다행히 내신 시험은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했고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 실수를 줄이느냐로 점수가 갈렸다. 학교 장학 지원만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상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은 좀 더 넓어졌다. 수시 전형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3가지 정도였다.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는 지역 균형 전형. 추천장만 얻어내면 그 이후의 경쟁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최대 이점이지만 추천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마다 암묵적으로 선발해 놓은 후보들이 있다. 이를테면 내신과 수능 성적이 모두 뛰어난 애들. 나는 2단계에서 걸러질 확률이 크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균등 전형. 성적이 낮아도 상위권 학교를 쉽게 노려볼 수 있지만 역시나 우리 집의 어정쩡한 가난이 문제였다. 엄마가 마트에서 벌어오는 수입에 전세금까지 더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엄마의 수입을 줄일 게 아니라면 이 방법은 차선으로 남겨두는 게 맞았다. 그러니 남은 건 일반 수시 전형뿐이었다. 내신 성적과 학생부 기록, 추천서, 면접까지 준비해야 해서 손은 많이 가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특히 학생부 관리는
3년간의 기록을 쌓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일찍 준비할수록 유리했다. 그렇다면 지우의 등장은 오히려 내게 기회였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모범생의 조합, 여기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희생정신까지. 평판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 이번 학기도 거의 끝나가고 담임 말처럼 내년부터는 이동 수업을 하게 될 테니 지우와 같은 반이 된다 해도 적당히 거리만 둔다면 부담 가질 이유가 없었다. 다만 지우와의 재회가 남들에게는 내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도록 약간의 연출이 필요했다. 어려운 계획은 아니었다. 내일 바로 담임을 찾아가 바뀐 내 생각을 전한 다음 공공연한 비밀로 퍼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듣는 귀가 많은 교무실이야말로 소문을 흘리기 가장 좋은 장소였다. 판을 엎기보단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면 될 일이었다. 총대를 쥐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누군가 밤 10시에 맞춰둔 휴대폰 진동 알람이 울렸다. 과학의 콧소리가 멈추고 곧 자습실이 어수선해졌다. 하나둘 가방을 챙겨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계속 붙잡고 있던 수학 문제에 4번째 오답 표시를 추가했다. 자습실을 나서자 미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9월이 끝나가는데도 화단에선 아직 여름 풀냄새가 났다.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엉덩이만 붙이고 버텨내면 정직하게 도달하는 시간. 밤길을 뚫고 교문을 나서면 늦여름의 기나긴 낮을 이겨낸 기분도 들었다. 막차를 타러 교문 밖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근처에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비상등이 깜빡였다. 보조석 창문이 내려가고 지우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근처 지나가던 중인데 아줌마가 집까지 태워줄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잠시 망설이다 차 문을 열었다. 에어컨을 틀어놨는지 공기가 알맞게 시원했다. 기분 좋게 데워진 가죽 시트를 타고 은근한 레몬 방향제 냄새가 올라왔다. 지우 엄마는 다른 일로 서울에 좀 빨리 들르게 됐다며 두서없이 혼잣말을 이어갔다. 내비게이션에 뻗은 손가락이 목적을 잃은 듯 머뭇거렸고 차는 좀처럼 출발하지 못했다. 대명 아파트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내가 먼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의 아파트 단지 이름을 댔다. 거기서 내려 집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다. 집 위치를 설명하기도 복잡했지만 굳이 사는 동네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다. 아줌마가 이제 찾아와서 미안해. 지우 엄마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방금 전과는 다르게 정돈된 말투였다. 그때는 지우가 혼자 잘 해내고 있다고 아줌마는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나나 지우 아빠가 나서지 않아도 일반 애들처럼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도 하고 있다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일까? 아니면 나를 빼놓고 지우의 전학을 결정하려던 일에 대한 사과일까? 운전대를 감아준 지우 엄마의 양손에 비로소 안정감이 느껴졌다. 지우가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었는데 왜 그걸 몇 년을 고생한 다음에야 알았을까? 그리 특별하지 않은 사연이었다. 부산으로의 이직 제안을 받은 지우 아빠와 그 근처에서 발견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번잡한 서울을 떠나면 지우의 증세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주변에 알릴 새도 없이 서둘러 내려갔던 과정들. 그 후의 일은 5번 했다. 지우는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이혼 가정의 진부한 만큼이나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였다. Por 내일 모레 educadores 학교에서 e 만나면 pais de 교장 alunos. 선생님께 잘 Por 이야기해 줄 수 educadores e 있을까? pais de alunos. 아줌마는 지우가 일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더 바랄 게 없어. 지우는 내 도움이 필요해. 진짜 목적은 마지막에 있었고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는 모호했다. 이 이야기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우뿐이었다. 내 역할은 한결같이 주인공을 기다리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 NPC에 불과했다. 너무 많이 생략된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이 고백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지우와 붙어 다니던 시절 내게는 늘 비슷한 수군거림이 따라왔다. 제가 걔죠? 지우랑 몇 년째 같은 반하는.
선생님들은 내게도 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보통 집 같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의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학교 일에 신경을 못 쓰나 봐요. 지훈애가 봉 하나 잡은 거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 영화 레인맨 속 감동은 그저 영화적 연출이었음을. 우리가 3년 내내 같은 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지우 엄마가 있었으며 어떤 요청과 부탁은 회유나 거래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지키고 싶었던 환상 뒤엔 복잡한 이해타산이 얽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기특하긴 한데 좀 안타깝네. 수군거림은 보통 비슷한 말로 끝났다. 안타깝게도 그때 나는 기특하다는 말에 조금 더 취해 있었다. 그 사이 차가 멈췄고 창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다. 다 도착했네. 여기 맞지? 지우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 따뜻한 가죽 시트와 레몬 방향제 냄새, 진동 하나 없는 차의 움직임. 이 안에 있는 부드럽고 다정한 모든 것들에 마음이 곤두섰다. 여기 말고 조금 더 가주세요. 지우 엄마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내 말을 따라 계속 운전했다.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보이는 빌라촌 골목으로 우회전. 옹벽을 끼고 경사진 골목을 둘러 가다 작은 교회 앞으로 다시 직진. 가로등이 드물게 지나갔고 깨진 아스팔트를 밟아 몇 차례 덜컹거렸다. 차는 후미진 주택가 앞에서 멈췄다. 전조등 불빛이 주택들 사이로 가파르게 이어진 계단을 비췄다. 빛이 닿지 않는 계단 위쪽엔 그림자가 졌다. 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석현아, 다급하게 부르는 지우 엄마를 뒤로 하고 계단을 올랐다. 온몸이 그림자에 묻힐 때까지 걸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더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담임을 찾아가려던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다.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다. 심술이라기엔 유치해지는 기분이었고 분노라기엔 너무 거창했다. 어떤 다정함은 누군가를 철저히 배제하기도 했으며 그 앞에서 내가 세운 계획은 보잘것없어졌다. 지우 엄마 역시 학교에 오기로 했던 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나 담임을 통해 나와 다른 반이 되는 조건으로 지우의 전학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우 엄마의 요청이었다고 했다. 담임은 감색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제대로 된 협상은 아니었다. 양쪽에서 팽팽히 당기던 끈을 지우 엄마와 내가 동시에 놓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포기한 순간 이익을 챙긴 건 교장과 담임뿐이었다. 지우의 전학일은 금방 다가왔다. 중간고사 일주일 전이었고 조례가 끝나자마자 잠이 덜 깬 애들은 책상 위에 엎드렸다. 담임이 교실을 나가려다 말고 내게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수학 선생님 반에서 지우 소개를 막 마쳤을 텐데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먼저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담임은 내 등을 두드리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처음 지우를 마주했을 때 수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처함과 호기심, 적대심이 뒤섞인 교실에서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지우를 상상했다. 얼굴을 바닥에 내리깔고 허공 어딘가를 보며 가장 뒷자리로 걸어갔겠지. 지우를 찾아간다면 어떤 분위기로 맞아주어야 하는 걸까? 교실 밖이 소란스러웠다. 고성과 웃음이 뒤섞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잠시 후 복도 쪽 창문 밖으로 불쑥 솟은 얼굴이 나타났다. 다물지 않은 입에 목을 앞으로 쭉 뺀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눈. 창문 사이로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새 키가 더 자랐는지 주변 애들보다 얼굴 하나쯤은 더 위에 있었고 입술 위는 거뭇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문을 열었다. 석현아. 지우가 천천히 다가오며 굵어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등을 굽혀 긴 팔로 나를 안았다. 우리를 둘러싼 애들이 낮은 목소리로 장난스럽게 환호했다. 복도에서부터 따라온 애들과 반에 있던 애들이 뒤섞여 제법 큰 무리를 이뤘다. 서로에게 어떤 상황인지 묻기도 가벼운 욕을 뱉기도 했다. 나를 아는 지우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왈칵 눈앞이 뜨겁게 흐려졌다. 나는 네가 필요해. 턱으로 내 왼쪽 날개뼈를 누르며 지우가 말했다.
지우의 옷에서 레몬 방향제 냄새가 났다. 잔잔한 향이 코 깊숙이 퍼지자 상냥한 목소리, 적절했던 차 안의 온도, 쇼핑백에 바스락거리던 소리가 차례로 떠올랐다. 눈앞이 다시 맑아졌다. 교실과 복도에 모인 애들 뒤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담임과 수학이 스쳤다. 흐뭇하게 웃는 담임 옆에서 수학은 꽤 감명받은 얼굴이었다. 가늠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이젠 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수학을 의식하지 않은 척 눈을 감았다. 팔을 들어 지우를 안았다. 응, 나도. 눈물이 나도록 눈을 더 꾹 감았다.